안녕하세요. 아롬 17기 AI 예비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아롬 행정국장을 맡고 있자 예비대학 AI 멘토를 맡게 된 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주 정도 이제 AI 예비대학을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저희는 AI에 대해서 간단한 기초를 보고 맛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1회차 수업에서는 딥러닝, 컴퓨터 비전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주 동안 이제 열심히 달릴 건데 이제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이번 아롬 예비대학 AI 팀 목표는 컴퓨터 비전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습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론이 어떻게 실제 모델에 적용되고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CV라고도 불리는 컴퓨터 비전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까운 익숙한 문제들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미지 분류, 사진 속의 물체가 무엇인지 맞히는 이미지 분류 문제가 이제 바로 컴퓨터 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롬 예비대학에서는 친숙한 사례들을 통해서 복잡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을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입문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비전 학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초 문제들을 통해서 이미지 분류의 기본 개념을 맛보고 전체 흐름을 이해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맛보고 활용하면서 이론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실제 성능으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것입니다. 3번은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익숙한 사례들을 통해서 복잡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5주차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론과 코딩 그리고 프로젝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론과 코딩을 3주차까지 반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딥러닝과 딥러닝의 대표적인 모델인 CNN의 기초를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에는 딥러닝을 다루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파이토치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다뤄보고 마지막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면서 한번 이렇게 5주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 수업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1회차 수업에는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2회차는 아롬 저희 디스코드를 통해서 실습 중심으로 코딩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배우고 실습을 바로 진행하면서 이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강의 자료는 저희가 만든 PPT랑 콜랩이라고 이제 코드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실습까지 해보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예비대학은 이제 5명의 멘토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 지능미전공학부 무인이동제공학 전공이공학번 지중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동주 멘토는 이제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늦고 있고, 그다음에 조치현 멘토 저기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치현이에요. 그렇게 말고. 뭐예요? 어디 과셨나요? 저 지능기정학과 2상학번 조치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정현 멘토.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랑 경제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 23학번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멘토는 이제 AI로봇학과 2학번이고요. 저는 이제 랩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2학번이라 좀 어려 보일 수 있지만 랩실에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오늘 그 랩실에 세미나가 있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멘토와 함께 5주 동안 이제 예비대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딥러닝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이제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있지만 저희 딥러닝까지 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개념을 말씀드리자면은 인공지능 AI라는 큰 틀에서 더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는 기계학습, 거기 좀 더 복잡해지면 인공신경망, 그리고 거기서 깊어지면은 딥러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심층 학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런 딥러닝 모델과 사람이 배우는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제 사람은 규칙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규칙을 토대로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한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가 먼저 있어요.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이 데이터들만으로 학습을 하고 거기서 규칙을 찾아내는 게 이제 딥러닝 모델의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딥러닝 모델의 학습 방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델은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제 딥러닝은 굉장히 깊은 학습이거든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에 비해서 굉장히 깊은 학습인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 왜 딥러닝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제 데이터들은 보통 형태가 복잡하고 패턴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단순한 규칙으로 설명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여러 학습층을 거치면서 이제 표현을 점점 변형하고 단순한 입력들을 점점 추상적인 특징으로 바꿔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사람이 규칙을 따로 정해주지 않아도 데이터로부터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판단 기준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제 알아볼 건데 이제 딥러닝의 모델을 다양한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발표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모델들은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선형 모델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y는 ax 같은 이제 꼴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의 기본이 됩니다. 딥러닝뿐만 아니라 모든 AI 모델의 형태는 이제 데이터에 가중치를 곱하고 더하고 해서 선형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층을 통해서 선형 변환과 비선형 변환을 반복하게 되는 게 바로 딥러닝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모델에 뭔가 더 추가하고 하면서 이제 모델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은 선형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파란색, 초록색 점들이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파란색 데이터가 같은 그룹이고 초록색 데이터가 다른 그룹이에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저거를 선 하나를 그어서 분류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왼쪽은 이제 선 하나로 그어서 분류가 가능하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선 하나만 그어서 이제 직선 하나만 그어서 두 개 분류가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선형 모델의 문제점이 직선 하나만 그어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리 복잡한 이제 모델을 막 만들어도 결국 그냥 곱하고 더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냥 직선 하나밖에 안 돼요. 이걸 직선 하나 두 개를 합치고 곱하고 더해도 결국 똑같은 직선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선형 모델만으로는 결국 선형 모델밖에 못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잡한 패턴이나 이런 거를 분류도 못하고 표현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곱하고 더하는 계속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모델의 표현력이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 같은 것도 구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간 결과에서 결과를 변형을 해서 선형을 비선형으로 곡선 형태로 만들어서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이제 계산한 값을 다음 단계로 그대로 내보낼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서 보낼지 결정한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비선형성을 추가하는 핵심 요소인데, 비선형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선형이 아닌 거니까 곡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구불구불하게. 이제 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고차원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없으면 모델은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델에 비선형성을 추가하고, 그래서 복잡한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보자면은 정보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값은 강조하고 어떤 값은 약하게, 어떤 건 크게 약하게 만들면서 중요한 점만 잘 살릴 수 있도록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아까 이제 점이 4개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데이터 훨씬 많죠. 그래서 이거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왼쪽은 직선이고 오른쪽은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분류를 잘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훨씬 잘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형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표현력이 진행되지만 중간에서 이제 갑자기 변형해가지고 비선형 형태로 만들면은 더 복잡한 관계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활성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활성화 함수는 맨 왼쪽에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랑 이제 왼쪽 아래 있는 렐루 함수, 렐루라고 하는데, 저 두 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친구들이고요. 앞으로 AI 하시다 보면은 아마 자주 마주치게 된 그런 함수들입니다. 다시 본론 돌아가서 활성화 함수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 없는 안 나온 다른 활성화 함수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 함수가 많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가 적용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만으로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문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어떤 문제는 학습 속도, 빠른 학습 속도가 중요하고, 어떤 문제는 또 복잡하게 표현력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을 검출하는 의료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암을 놓치면 안 되겠죠. 암인데 아니라고 진단해 버리면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죽고 말 거니까 안정적으로 잘 암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실시간 자율주행 자동차 모델이면은 빨리빨리 바로바로 탐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중요한 그런 모델이고, 무슨 복잡한 문장 번역기 모델이다 그런 거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훨씬 정확한 결과를 잘 복잡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문제 상황에 맞춰서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쓸 건지 잘 결정해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 함수도 있고, 이제 AI를 좀 여러 유형으로 분류를 하자면은 여러 유형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빼기 문제랑 분류 문제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분류도 있고 빼기,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데, 먼저 회귀를 보자면은 회귀가 말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숫자 값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시험 점수 예측, 아니면 부동산 가격 예측, 뭐 기온 예측, 전부 다 이제 숫자 데이터 값이죠. 이 값을 예측하는 문제가 바로 회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측한 출력 값이 숫자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만큼의 차이를 이제 얼마나 거리가 먼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분류 문제이고요. 분류는 말 그대로 분류입니다. 숫자 이제 회귀가 숫자 값을 예측을 했다면은 분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그룹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분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스팸 메일 분류. 그래서 메일 왔을 때 스팸이냐 그냥 정상 메일이냐, 이미지 분류, 뭐 얘가 개냐 고양이냐, 뭐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제 동물이 어떤 동물이 되냐. 그래서 두 개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감정 분류, 사람 사진 딱 찍었을 때 이 사람이 감정이 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류 문제에서는 출력값이 라벨로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미지 분류했을 때뭐 개 그룹인지 강아지 그룹인지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류 문제가 가장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서비스 활용도가 많이 높고 이제 회계와 달리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사진이 개사진인데 고양이로 분류를 해버렸다.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래서 정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회계 문제가 됐건 분류 문제가 됐건 이제 예측값이 아까 나온다 그랬죠. 아까 뭐 숫자로 나오든 그다음에 라벨로 나오든 그래서 예측값인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데 모든 모델이 다 예측을 하더라도 실제 값이랑 완전히 똑같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길 건데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모델이 이제 좋은 모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델은 이제 이 예측값만 내보내기 때문에 스스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손실함수는 이제 모델의 예측이 정답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이 손실을 이제 숫자로 알려주는 게 바로 손실함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모델은 이 손실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계속 수정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손실함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맞을수록 손실값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틀린 게 많아질수록 이제 손실값은 커질 거고, 그래서 목표는 손실을 점점 줄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문제에서는 이제 예측한 값이 정답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뭐 온도가 예를 들어 오늘 영하 5도다. 내가 영하 10도를 예측했다. 그러면 이게 오차가 5도가 되겠죠. 이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분류 문제에서는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정답의 비율이 높은지, 최대한 잘 분류했는지, 그런 기준으로 각각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깊은 딥러닝에서 층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그 모델과 모델 사이에는 층도 많고 그 안에 변수들,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변수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학습을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손실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어떤 기준으로 수정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변수들을 수정하게 될까요? 손실함수. 네, 손실함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수를 계속 반복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수를 계속 수정하는 방법이 정사각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수많은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이제 모든 경우를 직접 다 계산해서 최저값을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우의 수가 곱셈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제 파라미터가 한 10개만 있다. 10개를 가질 수 있는 게 값이 10개다. 그러면 10개만 해도 100개죠. 근데 이제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실제 모델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해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게 경사학습법이고, 이걸로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레디언트가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울기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이제 함수값이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은 대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차함수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점점 가장 손실함수가 적은 방향으로 기울기를 따라서 조금씩 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 수학적 기술이 바로 미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었고 대학교 올라서도 계속 했을 미분이 여기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얼마나 수정할지는 아까 이제 경사하법을 통해서 구했고, 그럼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을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부터 해서 마지막 층까지 학습을 했다면은 다시 이제 마지막 층을 시작을 해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딥러닝 모델 층이 있을 때 결과만 봐서는 어떤 층을 얼마나 수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학습을 마지막으로 했던 층부터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복습하면서 오차를 줄여서 각 층이 얼마나 있는지, 각 층이 얼마나 이제 책임이 있고 파라미터를 얼마나 수정을 해야 되는지 보면서 돌아가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오차 역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딥러닝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 정의, 이제 뭘 예측할까?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까? 그다음에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손실함수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틀렸는지, 얼만큼 틀렸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경사항법을 통해서 각 파라미터를 얼마나 수정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걸 이해해야 컴퓨터 비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AI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바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이제 5분 10분 정도 쉬어가면서 이제 잘 모르겠는 거 질문도 좀 받고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PPT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이제 잘 모르겠는 거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다 노션에 초대가 되어 계신가? 멘티분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다 안 들어오셨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단톡에 올려드리고, 아마 이 개념 하나하나가 이게 쉬운 개념들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씩 다시 훑어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건 바로 질문 주시면 돼요.